정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선거인단 모집을 앞두고 저희 MBN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인물들 중에 자신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가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유권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세론을 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당내 경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MBN 긴급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 성향뿐 아니라 중도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까지 다수가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설문에 응답한 유권자 가운데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는 31.6%였고 이 중 진보는 44.4%, 중도는 34.2%, 보수도 26.7%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 자신을 중도 혹은 보수라고 밝힌 사람이 진보라고 밝힌 사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유권자 가운데 지지율은 1위인 문재인 후보가 50.9%, 2위인 안희정 후보는 34.6%, 3위인 이재명 후보는 7.5%로 나타났습니다. 1차 투표에서 문 후보가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지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47.8%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65.2%가 문 후보를 지지한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55.7%가 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때문에 2위인 안 후보의 남은 기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인 결선 투표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사실상의 대선 본선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경선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서두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탄핵국면 관련해서 소식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 상황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무더기로 취소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로 봤는데 어제가 확고하죠. 그래서 어제 일단 안봉건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어제 그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3명 더 이상 안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또 고영태 녹취록과 관련해서 2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그것도 또 그 기각을 했죠. 안 부르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당초 이정미 그 대행이 밝혔던 로드맵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2월 22일까지 변론을 다 마치고 또 23일에 양쪽 대리인단과 수취인단의 최후 의견을 접수를 하고 또 지금 그 다음에 그 결정문을 지금 작성 초안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이대로 쭉 현재로서는 어쨌든 3월 13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그 각오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그렇다면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또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겠죠. 3월 13일을 넘기기 위해서. 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을 또 세우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소 품격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품격을. 지금 새로운 전략 짜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네. 또 이동업 재판관,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큰 기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대리인단과 큰 차이가 없어요. 2013년 1월, 그때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죠. 예.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때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이 됐었습니다. 인사청문을 통과 못했어요. 그때 돈 쓰는 문제라든지 또는 가족 여행 문제라든지 이런 돈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도 많았고 또 전체적으로 판결 내용도 보면은 친일제 사안을 환수하는 데 부정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야당 쪽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낙마가 됐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법리적으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석 풀어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전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소 그동안에 좀 무리수였던 어떤 헌법, 대리인단보다는 다소 좀 법리에 더 충실할 것 같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현재 영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보지 않습니다. 네.
헌재가 고영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부분으로 새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네. 그렇지 못할 그런 것이다. 내용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변수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의 목적은 지연 아닙니까? 뭐 그건 아주 속내를 다 드러냈잖아요. 병참선을 길게 하겠다라고 아예 그렇게 선언도 했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물론 이 내용이 뭐냐면 고영태 씨나 혹은 고영태 씨와 함께 모의 정도를 했던 김수현, 뭐 유상영 이런 사람들의 어떤 대화 자체가 무엇인가를 지금 모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의가 결정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헌재에서 다투고 있는 국정농단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헌재는 일단 그것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29개 파일 그리고 그거를 어찌됐든 논란의 여지는 헌재는 없애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뒤에 후폭풍을 사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들어보고 또 계속 요구하는 대로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22일까지의 최종 이 심리를 마치고 평의로 가기 전에 하나의 어떤 변수로서 대리인단이 자, 이런 내용까지 폭로가 또 됐다. 예. 이 내용도 다시 한번 해달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공세는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파일 내용을 분석해 보면 뭐 이른바 기획을 했다. 고영태 씨가 기획을 했다 이런 의문도 있지만 어제 저희가 뭐 대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속성,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신뢰하고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신뢰했다라는 신뢰하고, 예. 식의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좀 대리인단 측에서는 역풍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대통령 때문에 이것을 29개 녹취록 그 파일 푼 거 있지 않습니까? 29개 예. 파일 푼 것을 증거로 하자고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과 이제 소추인단 쪽입니다.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 요구를 예. 했어요. 그리고 대리인단 쪽은 2,300개 파일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5일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걸 다 예. 듣기야만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VIP는 최순실 씨 말이라면 꼼짝 못한다. 최순실 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쪽에 불리한 거 아니냐. 네. 어차피 이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다른 그러니까 고영태와 고영태의 지인들이 네. 이렇게 어떻게 국정농단을 해보자. 어떤 이권 사업을 챙겨보자. K스포츠 재단을 우리가 가져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예. 그 대리인단들이에요. 그 대리인단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최순실 게이트고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서 이것은 고영태 게이트다. 고영태 게이트이기 때문에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지 네.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계속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지금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대통령은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는 부분만 따로 딱 놓고 보면 이거 대통령한테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이 네. 어떤 대목이냐면 최순실은 고영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 거거든요. 대통령은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최순실은 고영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결국은 고영태가 이걸 다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전체를 들으면 앞에 게 방점이 아니라 뒤에 게 방점이다. 이게 대통령 대리인단 측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을 놓고 우리가 네.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듣자라는 그 얘기가 바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어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전체가 뭐냐? 전체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뭐가 전체냐? 고영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얼마 전에 다시 인터뷰에 나왔던 네. 뭐 새로 나온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이 이번 전체 사건의 핵심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핵심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있습니다. 2015년 4월 7일 날 예.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고원기획 대표죠. 네. 사실은 최순실 씨의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터뷰에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삼성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삼성과 관련이 중요한 부분이죠. 삼성과 관련해서 할 때 뭔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기하니까 그때 삼성과 관련돼서 고영태한테 지시를 합니다. 부탁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고영태는 얘기했잖아요. 삼성은 내가 상대한 게 아니다. 지금은 삼성과 대통령, 삼성과 관련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그럼 최순실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위에서 찍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딱 그 말에 답을 알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그때 고영태 얘기는 나는 삼성과 대화가 안 된다. 그 최순실 된다는 얘기고 최순실 위에 청와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그럼요. 있죠. 이 대목이 핵심이지. 그 나머지 그 밑에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번에 한탕하고 뭐 러닝 찍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지엽적인 것이에요. 네. 최순실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떤 농단 사건 이 정도로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전체 핵심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자꾸만 지역적인 것을 몰고 간다, 또 곁가지를 계속 추가를 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또 헌재에서는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들어가지고 제지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쪽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네. 대응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일단 뭐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은 이것이 지금 뭐 그 특검도 수사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좀 당장 또 분리하는 데다가 당장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뭐 변호인단 구성 그 자체도 보면은 정치인 출신들이 뭐 유영아 그 변호인이나 손봉규 변호인 예. 다 정치인 출신입니다. 네. 그 손봉규 그 변호인은 18대 국회의원도 했고요. 정치인 출신들이다 보니 어떤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 그러니까는 어디 법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 저 태극기 퍼포먼스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죠. 예. 이제 정치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요. 어제는 비문계 의원 20명을 만나고 오늘 아침에는 김무성 의원과 또 정의화 전 의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뭐 좀 얘기하신 게 뭐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아니 뭐 당이 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들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희정 지사랑 이재명 시장 관련해서 좀 아니 얘기하셨다. 그런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예. 오늘 안 지사 관련해서 덕담을 좀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무슨 덕담을 해? 아까 나가시는 분들이 나 별로 큰 덕담한 게 없어요. 누가 내가 남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 전달했을 뿐이죠. 탄핵 정국에 따른 심각한 사회 갈등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올 불안정한 대선 정국에 대해서도 걱정을 같이 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분권형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뭐 뜻을 함께 하신 게 모든 환경이나 뭐 전반적인 뭐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우려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그런 정도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네,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특검, 그리고 여러 공판들과 의혹에 대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치러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데 이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핵심 키가 김종인 그 핵심 키 중에 하나가 김종인 전 대표가 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 조금 뭐 관심이 쏠렸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이 회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또 일단은 따져볼게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있으면은 별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를 도울 수는 있겠죠. 네. 좀 더 해서 그게 뒤집어질까?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걸 끝나는 거죠. 예. 반대로 김종인 전 대표가 그거는 그쪽에는 안 돼. 제3지대 가가지고 개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판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예. 말해서 만약에 제3지대로 옮기면은 네. 이거는 간단치 않은 거죠. 바로 제3지대 두 가지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죠. 빅텐스 하나, 개헌. 이 두 개가 연결돼 버리면은 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제3지대에는 지금 바른정당 포함해가지고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또는 뭐 안철수 등등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제3지대에서 야권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그 정말로 야권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싸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중요한데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민주당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이쪽을 방향을 잡는 것 아니야? 그러면은 야. 앞으로 상당히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회동도 사실 회동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역질문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보기에는 메시지가 좀 일관되지는 않았다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때는 안 지사를 도우는 것처럼 좀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좀 전에 뭐 싱크 보셨지만 뭐 덕담 안 했어라고 또 잘라버리기도 예. 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언제 움직일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한 1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주시를 했습니다만 예.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대개 정가의 분석은 뭐냐면 김종인 대표는 탄핵 이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예. 탄핵의 결정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국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대체로 세 개의 정파가 지금 탄핵 이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새누리당. 전적으로 탄핵 인용이 됐을 경우 이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피해자 어떤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보수가 다 집결을 할 것이다. 네. 그때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죽고 또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대표입니다. 탄핵 이후가 되면 사실상 이 자신의 어떤 그 입지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아예 뭐 대놓고 탄핵 이후를 말씀하고 계시고 예. 세 번째가 김종인 대표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어떤 수가 탈당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제3지대로 힘을 몰아줄 것이냐. 그럼 자신만 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문계 최소한 한 2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전부 또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출렁거리게 되잖아요. 그럼 판이 한번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남아서 안희정 지사 한번 밀어줄 것이냐. 이 결정은 바로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나 기각이 됐을 경우 또는 인용됐을 때 보수가 어떻게 집결하느냐. 네. 보수가 막 40% 정도의 막 예. 집결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이 저울질을 지금은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가는 예. 네. 킹메이커는 안 한다고 했던 김종인 전 네. 대표인데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가 그렇죠. 덕담 안 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의 초기 모습, 문재인의 마지막 모습 떠오른다. 이런 말인데 이건 예.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저는 지금 안희정 지사에게 상당히 마음이 가 있다고 보입니다. 노무현의 네. 초기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그 탈건의 그리고 또 뭐 시대 교체 이런 게 있었고 대연정이 있었어요. 2005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005년까지도 뭐 초기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그런 모습이 안희정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고 그 노무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건 결국 문재인이 보인다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 말이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그 김종인 씨가 합법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주로 이 분파주의 또 편가르기, 국민 편가르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패권주의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이고 저는 이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면은 어쨌든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은 문재인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반기문이라는 그 전 총장이 들어와 있을 때는 큰 그림의 제3지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퇴장을 하고 네. 또 제3지대의 그림이 그 국민의당 그리고 손학규 이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은 김종인 전 대표는 아래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안희정 그 지사에게 마음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했던 대연정론 여기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안희정 전 지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과연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것은 김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려는 그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예. 굳이 진보층뿐이 아니고 네. 보수, 중도 보수 보수도 정도가 있다, 많다. 많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능성을 하나씩 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예.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메시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의 진가는 탄핵 심판 이후에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확실한 메시지가 그중에도 하나 있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건 이제 기득권에 안주해서 망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대열에서 또 한 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안철수 전 대표인데 예. 소위 말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워딩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네.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되냐. 굉장히 낡은 사고 방식이다. 네. 네. 라는 식의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만나보면은 네. 기성 정치의 패러다임, 기성 정치의 워딩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강한 권력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도 결국 대통령 국민이 뽑아주는 건데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오만한 권력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지난번 대선 때도 내가 도와줬지 않느냐.
그때 솔로몬 왕 앞에 생모처럼 그때 야권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을 반드시 원하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가 잘라지는 것을 실패한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양보를 했는데 또 양보를 하고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또 도와주지 않는다고 몇 번 말하는 거는 짐승도 고마움을 안 하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짐승도 고마움을 못 하는데 그러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정말 센 말을 한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상식적인 눈으로 합리의 눈으로 지금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문재인 전 대표처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을 때 이거 분위기.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 갈 때까지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더 화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 분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탈당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희정 지사가 훌륭하고 뛰어나지만은 당내 경선 돌파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내에 얼마나 많은 기득권 세력이 있는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서 그듭 자신을 대해서 뭐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뭐 강철수가 아니라 독철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독한 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에 합류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특별한 변화는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변화를 좀 끌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안철수 대표가 지금 뼈아픈 게 반기문 총장의 그 불출마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사실 드라마가 필요했어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 반기문 총장이 오고 그래서 진검승부를 벌여서 제3지대에 자신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상징이 돼서 문재인 대표하고 1대1로 그러니까 대선 드라마를 이제 대선에서 한번 꺾어보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경선을 하는 드라마가 사실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손학규 지사가 전 지사 이제 영입이 됨으로써 손학규 지사하고의 하나의 어떤 경선 이야기를 이제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손 지사의 지지율이 좀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고 그리고 이 손 지사하고도 좀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정파적인 또는 네. 정책적인 어떤 부딪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의 국민의당 안에서의 움직이는 당 속에서의 어떤 그 소리도 좀 나와야 되고 네. 근데 관건은 손학규 지사입니다. 어찌됐든 손학규 지사가 최소한 유의미한 그런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내보이고 지금 뭐 안철수 대표도 좀 비판하고 있죠. 지금 비판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서서히 이제 그 넓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한 가지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분 다 이미지가 좀 겹쳐요. 뭔가 두 분이 한 사람이 좀 거치고 한 사람이 좀 부드럽다거나 이렇게 좀 대척점이 있어야 되는데 두 분 다 뭔가 좀 모범생 같고 뭔가 교수 같고 출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글쎄요 두 분이 이렇게 다투는 게 잘 그렇게 상승 효과가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네요. 네. 그럼 뭐 독철수, 강철수의 이미지는 강해질지는 몰라도 더해질지는 몰라도 이른바 새정치의 이미지는 조금 감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시간이 좀 얼마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네. 새누리당의 후신이죠. 새누리당의 전 이름인데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금배지를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금배지도 걷어들였는데 몇 달 만이죠? 지금 출범한 지가 비대위가? 근데 다시 47일 만이죠. 47일 만에. 예. 넉넉 잡아야 뭐 한 달 네, 반 날 조금 조금 넘긴 넘었죠. 상황인데 금배지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만하면 됐다. 네, 뭐 일종의 세리머니까지 한 예. 상황이 됐어요. 뭐 마치 뭐 새로 국회의원 임명장을 주듯이 이렇게 다 배치 달아주니까 또 어떤 의원은 이러면 선수 하나 더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물론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최근 들어서 그런 말도 했죠.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후보를 내도 괜찮다고 좀 그 용서를 하신 것 용서한 같아.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물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당명도 바꾸고 진밖에 몇 사람 그 당원권 정지시키고 뭐 했지만은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전국 투어를 가는데 처음에는 뭐 반성 투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반성 투어를 뺐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냥 버스 투어라고. 그냥 인생 버스 투어라고 투어로 하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도 그 대선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지니 우리도 그냥 여기서 뭐 패족처럼 있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어느 그 존재감을 가져야 된다. 더구나 그 안에 지금 그 대선 주자들이 한 10명 나왔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가장 많죠. 국회의원 100명도 안 되는데 하여튼 10명이 나왔어요. 10명이 나왔고 거기다가 또 한교안이라는 또 대안이 한국당이 생각하는 대안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대선을 겨냥해서 이제 털고 일어서자 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반성 투어였던 게 민생 버스 투어로 바뀌었고 또 그 투어 일지 안에 호남 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바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무슨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임명진 위원장의 자유한국당 좀 쓴소리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이제 뭐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자가 됐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중대한 일이죠. 대통령 하야이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때가 딱 우리 헌정사에 한 번 있었죠. 4.19 혁명으로 무너진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4.19 혁명의 전야 분위기와 비슷하다 봅니다. 그때보다도 더 저는 국민들의 분노 모습은 더 크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4.19 혁명 그 이후에 자유당은 어떻게 됐느냐? 네. 포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지금 그 버스 투어에 대해서 자꾸 이게 그 연상되는 게 네. 추미애 대표의 삼보일배예요. 그때 추미애 그 옛날 그 민주당 시절에 구민주당 열린우리당과 시절에. 예. 민주당 있을 때 구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도 이제 자신들은 탄핵을 찬성을 했는데 탄핵도 이제 기각이 되고 그때 갑자기 호남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삼보일배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무관심했어요. 아니, 그게 왜 자기는 그렇게 주장했다가 왜 또 그거를 철회해서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뭘 반성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투어도 사실은 국민들이 좀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냐. 아니, 반성한다고 하다가 반성도 안 하면 뭘 하려고 버스 투어를 하는지 또 호남도 안 간다 그러면 전국이라는 말도 빼야 돼요. 그렇죠. 전국 투어가 아니잖아요. 일부 지역 투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분 그리고 국민들의 정말 이 소통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만의 뭔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그럼 좀 안타깝게 보이죠. 네. 임명진 위원장이 정말로 처음에 그 의지가 있게 된 것은 굉장한 유감이에요. 상당히 계획적인 인물이고 보수에서 이 정도 인물은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인적 쇄신하면서 적어도 30명, 8명 정도만큼은 탈당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의원직 제명 또는 의원직 상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탈당 얘기가 나왔다고 좀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마치 계획이 된 것처럼 인적 사실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배지를 주로 반납하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 자체가 정말로 임명진 위원장답지가 않아요. 처음에 봤던 임명진 위원장의 그 의지가 어디로 갔는지가 상당히 참 아프기도 하고 네. 안타깝습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버스 투어나 이런 것보다 선결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시절에 1차로 바른정당이 빠져나갔죠. 예.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도 두 개파입니다, 사실.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친박은 윤상현,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집회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런데 나경원, 강석호 의원 이렇게 24명은 그때 나가면 안 된다. 그때 예. 공동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 반기문 변수가 여전히 있다면은 다시 한번 분화가 될 텐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퇴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어정쩡한 상태로 양쪽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선 주자들이 우죽순처럼 나오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 가상을 해서 한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탄핵 결정 이후에 만일 인용으로 결정됐을 때 네. 출마를 결심을 하고 했을 때도 이 받아들일 그릇을 안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당을 정리하는 거에 급선무지 반성이 빠진 버스 투어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내일쯤 대선 준비를 이런 비판 속에서 예. 발족을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반성을 통한 어떤 개혁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좀 분절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때도 국민들은 사실 개혁을 통해서 보수가 끝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메시지로 아마 이제는 한국당이 된 건 아닙니까? 예. 옷을 갈아입고 지도부도 바꾸고 했는데 그러나 그 모습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물론 그러니까 한국당은 우리는 TK와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은 야당이 돼도 좋아. 우리도 돈도 많고 인원도 많고 이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집권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우리 헌정사에 의미 있는 보수 정당을 거듭나는데 지금의 이 모습이 과연 적절한가?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오히려 도로 친박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냥
평소의 상황이라면 대선 주자가 많은 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대선 주자가 저렇게 많은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 당은 지금 사실 이 대통령 선거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0명이라는 건 다 개별적으로 네. 그 이후에 어찌됐든 자신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금배지를 달아야 되고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건 거의 다 사실 지지율 5%도 안 되는 나가는 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겠다.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당도 사실은 그 이후에 보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게 사실 깔려 있는 행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초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예. 그렇게 네. 노리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야당이 됐을 거에 당권, 야당이 됐을 거에 당권을 염두에 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실제로 뭐 대권을 해보겠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네, 그런 게 투어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